안녕하세요.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. 2021년 1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목을 끄는 한 글이 올라옵니다.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. 우선 이 글을 쓴 청원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남동생 A씨입니다. 그의 형 김씨는 이 글이 올라오기 열흘 전인 2020년 12월 25일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남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. 근데 가해자 측에서 도저히 인정하질 않는데요. 도대체 형 김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2020년 12월 25일 오후 경상남도 김해시 119 구조대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. 신고받고 구급대가 출동을 해보니까 뜻밖의 이 현장에 이미 한 사설 구급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. 게다가 그 안에선 한 남성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요. 근데 이때 119 구조대원들이 보기에 이 장면이 좀 이상했어요. 왜냐면 현재 눕혀져 있는 남성은 누가 봐도 사망한 상태였거든요. 이미 사후 경지까지 진행되고 있었고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죠. 근데 여기서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던 42살의 단장 B씨입니다. 그 사람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본인이고요. 아니, 누구보다 응급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상대가 지금 사망했다라는 걸 모를 리 없어요. 왜냐면 보통 사후경직은 사망 후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일어나니까요. 아니, 그런데도 계속 시신의 심폐소생술을 한다? 아니, 그러고 보니까요.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설 응급업체가 굳이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. 환자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갔으면 되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시신의 상태였습니다. 사망한 남성의 피부는 껍질이 아예 벗겨질 정도로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거든요. 얼굴과 몸 전체에 고문이 의심될 만큼 심한 멍도 보였고요. 얼굴 피부 역시 찢어진 상태입니다. 이건 명백히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여겨졌죠. 자, 출동한 구급대원은 그 신고를 한 사람이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B씨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라고 묻게 돼요.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. 자기가 이 사망한 남성과 조금 다툼이 있었대요. 그 과정에서 상대의 다리를 몇 번 찼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설명. 숨진 피해자는 사실 알고 보니 B씨와 같은 사설 구조 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42살 김씨였습니다. 시신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사인을 진단받게 되는데 다발성 손상 및 외인성 쇼크사. 이건요, 여러 군데 한꺼번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심장에 쇼크가 오면서 사망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쇼크가 비롯됐다는 건데,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사망했다는 뜻이 됩니다. 근데 아까 B씨는 발길질 몇 번 했다고 말했었죠?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.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 응급단장 B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. 또한 같은 업체에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도 진술을 확보합니다. 그 결과 드러난 사건의 정말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.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서 이틀 전인 12월 23일. 이날 피해자 김씨는 마산에 있는 한 병원에 출동을 나가게 됩니다. 그러다 하필 주차된 차량에 작은 접촉사고를 일으켰어요. 그는 서둘러 이걸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죠. 당연한 과정입니다.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오후 1시에 이걸 알게 된 단장 B씨가 격분한 거예요. 접촉사고를 냈다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. 그는 직원 김씨를 향해서 야,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넘어갈 일을 너가 왜 굳이 신고해? 라면서 폭언을 쏟아부었죠. 마침 이때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 의해 몰래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. 이걸 보면
김 씨가 단장 B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폭언을 듣고 있어요. 근데 막 어떤 말이냐면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. 사람 취급받을 값어치도 없어. 막 여기에 더해 폭행까지 이어졌고요. 이게 무려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. 폭행을 당하는 도중 김 씨는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기절하는 일도 발생해요. 그러자 단장 B 씨가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직원들을 퇴근시켰죠. 그로부터 얼마 후 직원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한 개가 전송됩니다. 이게 보니까 단장 B 씨가 보낸 건데 안에는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연신 용서를 구하는 김 씨가 찍혀 있는 거예요. 근데 B 씨가 이거를 보내서 직원들을 안심시킨다는 듯 얘 멀쩡해 라는 내용을 덧붙였고요. 그리고 다음날 오전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던 직원이 단장 B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. 오늘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래요. 이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죠? 그리고 그 시각 사무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B 씨의 이상한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일단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아침 10시에 B 씨는 사무실 앞에 정차해둔 사설 구급차를 탄 채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. 가까운 곳에 있던 주유소였어요. 근데 마침 이때 구급차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요.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김 씨의 모습도 포착됐죠.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것처럼 누워있는 상태입니다. 그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건 B 씨, B 씨의 부인 30대 D 씨, 거기에 30대 여성 본부장 E 씨였습니다. 이 셋은 쓰러진 김 씨를 두고 막 뭔가를 심각하게 상의하더니 다시 어딘가로 출발했죠. 그리고 약 25분이 지난 후 이 구급차가 목격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웬 식당 앞입니다. 이 식당이 B 씨가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래요. 차에서 내린 이 3명 무리는 그대로 식당에 들어갔어요. 그럼 지금 구급차 안에는 김 씨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. 아니 상태를 봤을 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? 게다가 이때 단장 B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직원을 식당으로 불러요. 그리고 여기서 김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밝혔죠. 더 충격적인 건 이때 B 씨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듯 아주 가벼운 태도로 야씨 나 이거 교도소 가면 담배 끊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낄낄거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에 함께 있던 아내와 본부장 역시 웃음을 보였고요. 자, 무리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향한 곳은 김 씨가 지내던 숙소예요. 여기서 CCTV를 뜯어내죠. 근데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? 애초에 숙소에 CCTV가 왜 있냐고요. 여기서 드러난 또 다른 만행. 이게 뭐였냐면 김 씨의 숙소는요. 이게 얼핏 봐도 아주 열악하고 낡은 시설입니다. 그는 이 업체에 취직을 한 이후에 단장 B 씨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서 기거를 해왔는데 그 이유가 또 가관이에요. 원래 여기는 B 씨가 키우던 도베르만 사냥개의 집이었습니다. 개의 집이에요. 그리고 김 씨를 야 너가 이 개 좀 돌봐라 이런 명목으로 여기에 거의 반강제로 가둬둔 겁니다. 그리고 개를 관찰한답시고 CCTV를 달았는데 이건 뭐 김 씨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. 예를 들어서 김 씨가 출근 시간에 제때 집을 나서지 않으면 즉각 불호령이 떨어져요. 그리고 사실 원래 여기에 김 씨 말고도 다른 직원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었대요.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 7월 단장 B 씨의 강압을 견디다 못해 도망친 상태였고요. 와,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. 이후에 김 씨만 홀로 남아서 묵묵히 이 B 씨의 악행을 견뎌온 거고요.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를 향한 B 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이 두 사람 나이가 같았거든요. 근데 단장 B 씨는 늘 김 씨를 하대했죠. 게다가 알고 보니까 이 B 씨라는 사람 폭력 전과 8범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. 성격도 위협적인 걸로 정평이 나 있고요.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한 사람이긴 했는데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막 계속 이렇게 폭행, 감금 이 정도면 회사를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
피해자 김 씨가 거의 이런 주종 관계에 놓여 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. 김 씨는 응급구조사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를 운전할 일이 많겠죠. 또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동차에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운전하던 차량 앞 유리에 돌이 튀면서 미세한 손상이 나요. 근데 이때 B 씨는 터무니없이 야, 이 차 네가 고쳐야지 하면서 차량 수리비를 김 씨에게 전가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사장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빌렸고,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굉장히 불합리한 채무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. 이런 일은 김 씨가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되고요. 그래서 김 씨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 상환, 그러니까 돈을 갚는다 라는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계속 빠져나갑니다. 그러고 보니 월급 실수령액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죠. 김 씨는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빈번했습니다. 동시에 사장 B 씨는 지속적으로 언어적, 신체적 폭력을 휘둘렀고요. 물론 그동안 김 씨가 탈출을 시도했던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B 씨가 차용증을 들이밀었어요. 네가 도망치더라도 난 네 가족들 협박해서 돈 다 받아낼 거야. 이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 씨로서는 자기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고자 별 수 없이 B 씨의 회사로 돌아오게 된 거고요.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와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단장 B 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1시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김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. 미친 듯이 구타를 하다가 막 배가 고팠나 봐요. 지 혼자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어요. 더 놀라운 건요, 이 자리에 B 씨의 아내, 그리고 이 회사 본부장, 그리고 주방장까지 총 3명의 여성도 함께였다는 거예요. 그럼 범행을 방관한 거잖아요. 나중에 이제 조사 때 이 여성들은 자기들 또한 B 씨 말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. 또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B 씨의 내연녀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,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집단 너무 기이하죠. 어쨌든 폭행은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25일 새벽 1시까지 쭉 이어졌고요. 결국 김 씨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맙니다. 그런데요, 행적을 조사해 봤을 때 이때쯤 B 씨가 저지른 일이 정말 충격적이에요. 취업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어요. 거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. 오래 근무 가능하시고 직원 간 협조 잘 하시는 분 원합니다. 아니, 이게 지금 사람을 여태까지 폭행해 놓고 구인 광고를 올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일단 B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됩니다. 근데 왜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됐을까요? 유가족도 반발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죠. 이 둘의 차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냐 없냐인데요. 현장에서 12시간 구타한 거, 이건 누가 봐도 목숨을 위협할 만한 살인 행위로 보는 거 아닌가요? 다행히 2021년 1월에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B 씨를 구속 기소하게 돼요. 그리고 현장에 있던 B 씨의 아내와 나머지 2 여성도 불구속 입건됐고요. 같은 해 7월 B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서 징역 18년이 선고됩니다. 또한 10년간 위치 추적,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어요. 하지만 여기에 B 씨가 항소합니다. 그 이유가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요.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했을 뿐 나는 살해를 할 고의가 없었습니다. 라고 주장을 해요.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김 씨가 워낙 거짓말을 했고 아픈 척 연기를 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아주 사람이 질이 안 좋았다, 불성실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. 다행히도 이 단장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채 대법원을 통해 그에게는 징역 18년이 확정됩니다. 유가족에 따르면
형 김 씨는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체가 건장하고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5년간 성실하게 군복무도 마쳤고요. 그런 사람이 이 B 씨가 운영하는 사설 응급단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차 야유가기 시작했어요. 나중에는 가족들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고요.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이 사장 B 씨에게 조종당하고 복종한 거예요. 전문가들은 비록 건장한 성인이라도 충분히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특히나 지속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이 되면 점점 이 사람도 판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김 씨가 사망하기 직전 B 씨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보면 시종일관 굉장히 멍한 표정이었고 또 무기력한 자세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.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. 오늘 소개한 사건은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좀 믿기 힘들었습니다. 아니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? 저도 몇 번이나 의심했어요. 하지만 사실 조금만 둘러봐도 우리 주변에 직장 내 갑질, 폭언, 폭행은 암암리에 계속되고 보도되고 있죠. 이걸 소위 비뚤어진 서열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종속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건 정말 악질 중에 악질 행동이죠. 아니 괴롭히는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고 가족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싸그리 무시하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그 억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김 씨. 더 이상 누군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부디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.